대장주는 오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가장 적게 떨어지는, 작년에 에코프로라든지 올해 제주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매매법을 떠나서 종목 선정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것들이 많은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항상 관심 있는 종목이고 많이 떨어졌고, 에코프로가 지금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것과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테슬라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상은 배터리는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그 입장을 작년부터 계속 고수를 해왔고, 역시나 뭐 한 번도 반등하신 거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재료, 특이한 재료가 붙으면서 주도주가 아닌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총 9조짜리를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아직은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이 물론 31만 주를 사긴 했지만 외국인은 또 31만 주를 팔았고,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외국인들은 물량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도 아침에 예상가를 확인을 했었는데 예상가가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반면에 한국석유나 동양철강, 화성밸브는 거의 20%대에서 시초가가 시작이 했고, 한국가스공사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시초가 근처, 흥구석유는 제 기억으로는 8, 9%에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가가 7%네요. 매매방에서는 이제 흥구석유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 일단은 마이너스인 거 자체가, 그 전날 어떤 호재가 있었고 상따를 했는데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빠르게 손절을 하고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종목 선정을 하면 시초가를 반드시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선정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데 매수 사인을 낸 적이 없거든요. 시초가 위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양봉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게 1%든 3%든 5%든. 근데 이거는 시초가 아래인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위험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요.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어제인 종가를 깬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제 종가를 깬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했다.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이 첫째 날 상한가의 종가를 깨지 않으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현대사료 차트 한번 볼까요? 현대사료.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 상한가가 7번 나왔었어요. 이 상한가 매매법이 각 상한가의 종가를 깨지 않으면은 결국엔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매매법이거든요. 상한가 종가를 손절 라인으로 자동 매도를 걸어놓고 그것만 깨지 않으면은 그 위에서 고가 놀이를 하더라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연상이 나오긴 했지만 갭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이 상한가 종가가 깨지 않을 때는 매도를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이 두 종목, 중앙에너비스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처음부터 깨고 시작을 한 거니까 상한가 종가를 깼다는 것 자체가 정리해야 되는 시그널을 장소해 줬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시총이 너무 컸다. 수급을 끌어들일 만한 테마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초전도체 때는 엄청나게 작은 시총의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7, 8배씩 상승을 했었던 거고, 거기에 비해서 한국석유만 해도 3천억대예요 벌써. 6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재료가 일주일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 초전도체처럼 7배, 8배 상승하는 그런 급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초전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숫자가 적었고 시총이 작았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해요. 어제는 조선 기자재까지 올랐잖아요. 재료 자체도 좀 돌발적이었다. 사전에 매집이 이루어지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는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밀렸는데,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이 공시 탭에 들어가 볼게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떴네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나 3거래일 단일가 예고가 뜨게 되면은 시세가 좀 꺾이거든요. 신용을 쓸 수 없고 한국거래소에 모니터링을 받거든요. 세력들도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단기적으로 5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현재 달린 상태고, 동양철관도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나왔고요. 화성밸브도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나왔고, 흥구석유랑 대성에너지는 안 달았습니다. 대장주들이 오늘 투자 경고나 단기 가열에 걸리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로 대장주 바톤을 물려주고 말 그대로 그 아랫단에 있는 또 다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아랫단의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는 식으로 아까 단톡방에 말씀드렸었는데, 내일을 지켜봐야 되겠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탄력을 잃었다. 장 초반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뒤로 보란듯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심리적 지지선을 일부러 이탈시키는 그런 흡소 이후에 반등을 해서 크게 시세를 줄 때 종가를 돌파하고 갔을 때 같이 따라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에 많이 낚이는데 이후에는 또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못된 매매 방식일까요? 저는 휩소라든지 트랩이라든지 차트 용어들은 사실 잘 모르는 편이고요.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일부러 무너뜨려서 개미 털기를 하고 급등을 시키는 게 만약에 휩소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시가를 마이너스 2%로 떨어뜨린 이후에 29% 정도 급등시키는, 사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는 상한가 종가라든지 2024년 4월 5일에 있었던 상한가 종가인 23,600원을 깨지 않는 매매를 한다던가, 어제의 종가인 24,750원을 깨지 않는 위에서의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들만 선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건 구조적인 방법이죠. 사실 심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꼭 해야 될 일은 이 종가를 벗어나면 반드시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오늘도 마이너스 2% 손절은 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종가를 재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상한가 종가를 안 깨는 종목이 제일 좋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중앙에너비스처럼 눌려서 올리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유의 종목들이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시드가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종목을 몇 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고 또는 2개만 골라야 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강한 종목으로 우선 선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내가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픽서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종가를 깬다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거를 돌파하면은 또 다른 시세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매수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 재돌파하는 시점이 2달, 3달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르목이란 걸 믿지 않거든요. 상한가 종가를 깼는데 그러고 나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이 전체 상한가 종목의 90%입니다. 나머지 10%만 그 위에서 놓은 애들이지. 급등주 매매는 그런 식으로만 해도 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예상치 못한 콘텐츠를 하긴 했는데,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콘텐츠를 하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들으면은 저도 한번 더 고민해보게 되고 하니까 가끔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